중국은 이란에서 원유를 한 방울도 사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요. 2022년 7월 이후 중국 세관 기록에 찍힌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제로예요. 4년 가까이 단 한 배럴도 없습니다. 근데 위성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선박을 추적했더니 2025년 기준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하루 140만 배럴의 원유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간 5억 2천만 배럴,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행이었어요. 서류에는 제로, 위성에는 140만 배럴, 이 간극을 만들어낸 건 뭘까요? 같은 시기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의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갑자기 크게 늘었거든요. 말레이시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는 약 60만 배럴 수준이에요. 근데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사간 양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아요. 이건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기름이 말레이시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 기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이름표는 어디서 바뀐 걸까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 위에 유령 선단이라 불리는 배들이 1300척 넘게 떠 있어요. 이 배들이 뭘 하는지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유조선 한 척이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합니다. 출항하는 순간 선장은 자동 식별 장치를 끕니다.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송신기인데 끄면 해상 교통 모니터링 화면에서 이 배가 사라져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배가 되는 겁니다. 이 유조선은 송신기가 꺼진 채로 공해상까지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다른 유조선 한 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 배가 나란히 붙습니다. 뱃사람들이 굵은 호스를 연결해요.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톤의 검은 원유가 한쪽 배에서 다른 쪽 배로 천천히 넘어가요. 이걸 선대선 환적이라고 부릅니다. 원유를 넘겨받은 쪽 배의 선적 서류에는 출발지가 말레이시아 또는 오만으로 적혀 있어요. 이란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배가 중국 항구에 닿으면 세관 직원이 들여다보는 서류에 이란의 흔적은 한 글자도 없어요. 이렇게 매일 140만 배럴이 중국에 들어갑니다. 4년 가까이 세관 기록이 제로인 이유가 이거예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 유령 선단에 속한 선박이 1,337척입니다. 원래 러시아 제재를 피하려고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이란산 원유에도 똑같은 구조가 쓰이고 있어요. 미국이 2025년에만 650척 넘게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배들은 이름을 바꾸고 깃발을 갈아 달면서 여전히 바다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란 기름을 사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쌉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2달러가 싸요. 이란은 제재 때문에 할인을 해서라도 팔아야 하고 중국은 같은 기름을 훨씬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 140만 배럴에 배럴당 10달러를 아낀다고 치면 매일 1,400만 달러, 연간 50억 달러가 넘는 돈이에요. 둘째, 달러가 필요 없습니다. 결제가 전부 위안화로 이루어져요. 중국 쿤룬은행이나 홍콩 중개업체를 거치는데 미국 금융망을 한 번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싸고 달러도 안 드는 거의 유일한 대규모 원유 공급원, 그게 이란이에요. 이 기름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 중국 산둥성입니다. 황해 연안을 따라가면 소규모 독립 정유소 수십 개가 줄지어 서 있어요. 대형 국영 정유사인 시노펙이나 페트로차이나의 거대한 콤비나트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업계에서는 이걸 티팟 리파이너리, 차주전자 정유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작은 공장들을 다 합치면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약 4분의 1입니다. 작지 않아요. 이 공장들에는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 시세대로 원유를 사면 정제해봐야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란산 할인 원유가 들어와야 비로소 마진이 생기는 수익 구조거든요. 이란 원유가 이 정유소들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2025년에 미국이 이 심장을 직접 겨냥했어요. 재무부가 산둥성의 성싱화학을 제재했습니다. 이란 원유 10억 달러 이상 구매 혐의. 국무부도 같은 해에 산둥 지역 정유소 하나를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올렸어요. 그 뒤에 산둥 일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립 정유소들의 평균 가동률이 64%에서 51%로 떨어졌어요. 13%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원유 1톤을 정제할 때마다 평균 353위안, 약 49달러씩 손해가 났어요. 정유소에 원유를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사만 2만 명이 넘는데 공장이 반만 돌아가니까 트럭도 반만 움직이는 거예요. 일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재가 걸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유령 선단이 힘들게라도 돌아가면 기름은 어떻게든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기름이 지나는 길 자체가 닫혔어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롤링 라이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86세. 이란은 곧바로 9개국의 미군 기지와 에너지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한마디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는 전부 공격하겠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유조선 스카이라이트, MKD 바이옴, 헤라클레스 스타. 세 척이 실제로 맞았고 선원 한 명이 죽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대형 선박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폭은 6km밖에 안 돼요. 이 좁은 길로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지나갑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 해상 LNG의 19%, 한국이 하루에 쓰는 석유 250만 배럴의 8배예요. 공습 전에는 하루 281척이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 입구 바다 위에 200척이 넘는 배들이 엔진을 끈 채 떠 있어요. 가드, 노스 스탠다드, 아메리칸 클럽 같은 해상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보험을 전부 취소했거든요. 보험이 없으면 항구에 못 들어갑니다. 수십만 톤의 기름을 싣고도 내릴 곳이 없는 배들이 바다 위에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머스크, MSC, 하파그로이드, CMA, CGM. 세계 최대 하운사들이 전부 해협 통과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상황이 왜 중국한테 제일 치명적인가?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란 원유만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 5나라의 석유도 전부 같은 바닷길을 씁니다. 2025년에 이 5나라에서 중국이 가져간 원유가 14억 배럴이에요. 이란산 5억 2천만 배럴을 더하면 19억 배럴,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이 넘는 양이 해협 하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일본도, 한국도, 인도도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중국은 결이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원유를 잃어요. 중국은 원유만 잃는 게 아닙니다. 이란과 중국 사이에는 기름 위에 돈이 얹혀 있고 돈 위에 기술이 얹혀 있고 기술 위에 외교가 얹혀 있어요. 2010년에 ZTE가 이란 국영통신사와 1억 3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화웨이는 감시 카메라와 인터넷 검열 장비를 깔았어요. 2021년에는 25년 전략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논의된 투자 규모가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원화로 430조에서 570조 원이에요. 석유, 가스, 항만, 도로, 철도, 통신까지. 이란 경제 곳곳에 중국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박혀 있습니다. 전쟁이 이란의 인프라를 부수면 그건 중국의 자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대신 다른 데서 사면 되지 않느냐? 못합니다. 사우디나 UAE에서 원유를 더 사려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해요. 이란처럼 위안화로 대량 결제가 가능한 공급원은 지구상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대체하려는 그 나라들의 원유마저 같은 해협에 갇혀 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산둥 정유소들은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제재만으로도 가동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 공장들이에요. 그때는 유령 선단이라도 돌아가서 기름이 어떻게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해협 자체가 닫혀서 배가 물리적으로 못 지나가요. 비축해둔 원유가 바닥나는 날, 이 공장들은 멈춥니다. 중국 정유 능력의 4분의 1이에요. 여기가 서면 휘발유, 경유, 항공유, 석유 화학 원료에 동시에 구멍이 뚫리고 그 충격이 트럭 운송, 화학 공장, 소매 유통까지 번져나갑니다. 기름만이 아닙니다. 3월 2일 카타르의 라스라판과 메사이드 LNG 시설이 이란 드론에 맞아서 멈췄어요. 전 세계 LNG 수출의 20%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카타르 LNG는 대부분 아시아로 가거든요. 멈추자마자 유럽 가스 선물이 하루 만에 45%, 아시아 현물도 41% 뛰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인데 카타르가 주요 공급원이에요. 석유가 끊기고 가스도 끊겼습니다. 동시에요. 중국이 쌓아둔 건 없느냐?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 약 13억 배럴. 한국이 5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론상 110일치 수입량입니다. 근데 110일이라는 건 수입이 완전히 제로일 때의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방출 속도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그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ESPO 송유관으로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늘리려면 몇 년이 걸려요. 전기차로 줄어든 휘발유 수요가 하루 43만 배럴인데 수입량 1,100만 배럴에 비하면 4%도 안 되는 양이에요. 미국은 자체 생산으로 버팁니다. 유럽은 북해가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미국 동맹이라 대체 공급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요. 이란과 엮여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에너지 공조에 낄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기대던 원유가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게 중국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급했어요. 2월 28일 공습 직후 베이징은 침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쏟아내고 각국 정부가 성명을 내는 동안 중국 외교부는 14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이 규모의 군사작전이 벌어졌는데 반나절이 넘도록 침묵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란과의 동맹을 지킬 것이냐, 자국 에너지를 지킬 것이냐 사이에서 극도의 저울질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4시간 뒤에 나온 성명, 적대 행위 즉각 중단 촉구, 호르무즈는 핵심 국제 무역 항로라는 강조, 이란에게는 해협을 열라는 압박, 카타르에게는 LNG 수출 재개 요구. 오늘 이란 인터내셔널은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여기가 딜레마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25년 전략 파트너예요. 근데 그 파트너가 지금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세게 압박하면 동맹이 금이 가요. 압박 안 하면 경제에 금이 갑니다. 이란 편을 공개적으로 들면 미국의 2차 제재가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할 수 있어요. 쿤룬은행은 2012년에 이미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란을 밀어내면 25년 협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란이 러시아나 인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예요. 이 전쟁의 파장이 한 곳 더 있습니다. 한반도예요. 2월 25일 북한은 9차 당대회 이후 평양에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북미 관계는 미국에 달렸다고 했어요.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3일 뒤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공습 다음 날인 3월 1일 조선중앙통신에 김정은 사진이 실렸어요. 북항해도의 시멘트 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노동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대 장용석 연구원은 이란 상황에 겁을 먹었다면 시멘트 공장 시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김정일이 백두산에 숨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겉과 속이 같을까요? 올해 1월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축출됐습니다. 2월에 이란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어요. 2달 사이에 미국과 대립하던 지도자 2명이 연달아 제거된 겁니다. 경향신문은 김정은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최근 2에서 3년 사이에 김정은 경호를 담당하는 4개 기관 중 3곳의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참수작전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요. 북한이 이란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핵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추산으로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방이 있고 한국이 한반도 군사작전에 동의할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부원장은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이 갈립니다. 한쪽은 김정은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러 관계가 느슨해지고 북중 관계도 안 좋고 트럼프 임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반대쪽은 핵을 더 질 거라고 봅니다. 핵을 포기한 채 맞은 이란이 절대 핵을 놓으면 안 된다는 북한의 논리를 굳혀줬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하나는 분명해요.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 자원이 중동에 묶이면 동아시아의 대북 압박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혼란이 김정은의 계산을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폭탄이 떨어진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세관에 이란 원유가 제로로 찍히는 동안 1,300척의 유령 선단이 하루 140만 배럴을 실어 날랐어요. 그 기름은 산둥성 정유소를 돌렸고 위안화로 결제됐고 25년짜리 협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길이 닫혔어요. 대체할 곳을 찾아도 달러 없이는 살 수 없고 파이프라인은 좁고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이란을 도우면 미국과 부딪히고 도우지 않으면 에너지가 끊겨요. 폭탄을 맞지 않았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그게 지금 중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